자,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그 대학원 면접이 있는데, 면접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30분, 20분, 5분 정도만 수업을 하고, 이거를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에 대한 내용인데요.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결국 한국전쟁이 일어났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업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요. 찬탁반탁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소련과 미국이 차지한 남과 북의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은 이제 단독정부가 양쪽에서 세워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체제, 이념의 갈등이 극심화되면서 그리고 강대국의 이권 다툼이 우리나라에 투영이 되면서 우리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한국 전쟁인데요. 기존에는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갑자기 일어난 전쟁이란 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어느 측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빨간색, 우리 저 북한의 기습, 남침한 거다. 그리고 소련이 주도한 국제전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평화로운 서울의 모습, 태극 영화에서 잘 나온 것처럼요. 대비되면서, 일방적인 남한의 패퇴, 초반 전황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은 북한의 기습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평화로운 서울 아무것도 방비하지 않다가 군인들 다 휴가 나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전쟁은 왜 그렇게 초반에 우리가 패퇴했을까? 패배했을까? 정보 실패, 미국의 정보 실패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편에서는 미국이 남침을 유도했다. 이제 저번 시간에 했었던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에 있는 브루스 커밍스 같은 분이 주장을 하신 거죠. 한반도 내부의 혁명적 동력에 따른 내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요 설은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채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내셔널 아카이브라고 해서 앞 글자에 따라서 나라,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나라 도서관이 있는데요. 이 당시 이 도서관에 있는 한국 전쟁 기록들이 이제 봉인이 해제가 되면서 이 기록들을 가지고 연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결과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미국 정보당국이 정보 획득에 실패했었다. 북한을 너무 과소평가했었고 북한이 쳐들어왔고 소련이 쳐들어왔고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이런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하고 미군이 철수했었죠. 소위 말하는 에치슨 라인이 그어지면서 더더욱 이게 미군의 잘못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소련의 꼭두각시다, 괴뢰다. 그래서 소련은 그러니까 소련의 말을 들을 건데 소련은 북한의 남침을 허용하지 않을 거다. 왜 3차 대전이라는데 그래서 여유가 없다. 소련은 지금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국력을 다 소비해가지고 남한에서는 미군 군사고문단이 있고 철수했지만 고문단이 있고 미군이 아주 극소수지만 있고 그러니까 전면 공격은 미국이랑 한판 붙자라는 건데 소련이 그런 판단을 할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능력이 없다라고 과소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38선 부근의 국지적 분쟁과 남한의 게리라 활동에 소련이 공산주의자들이 주력할 것이다. 그 정도야 그냥 누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에치슨 선언도 교과서에 나온 건데요. 방어 라인 한국을 제외한 거죠. 일본까지만 지키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일본은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 진짜 땡큐죠. 감사한 거죠. 예. 그러니까 패전한 이후에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게 한국전쟁이기도 하거니와 그 이전에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을 지원을 지속적으로 했던 거죠. 한국군의 무기 지급률이 3분의 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침입을 남침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기 지급도 안 했던 거죠. 무기 지급했다가 잘못했다가 뺏겨버리면 어떻게 될 거야? 예, 예. 게릴라들에게. 그러니까 웬만한 무기들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중화기들은 지급하지 않았던 거죠. 예, 브루스 커밍스 몇 번 얘기했었는데,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한국 전쟁의 기원, The Origin of the Korean War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들에게는 아주 큰 영향을 준 거죠. 왜냐, 남침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 북침이 아니라
남침을 조장하고 그다음에 다른 원인이 있었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브루스 커밍스가 그 얘기를 처음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면 국가보안법으로 저기 뭐냐 처벌받을 수 있을 텐데 미국 사람이니까 처벌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회의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남한 내에 강화된 지주가 많고 계급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 개혁도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는데 남한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전쟁 이전에 토지 개혁이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도 북한에 침입을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북한 편을 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토지 개혁에 남한도 가까스로 실시를 했죠. 가까스로 전쟁 직전에 실시를 했죠. 따라서 계급 투쟁이 격화된 시기에 토지 개혁이 일어났지만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의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했었다라고 이분은 주장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갑자기 스타트된 것이 아니라 도래된 것이다. 컴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냉전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였었다? 소련, 수정주의자 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남한이냐 북한이냐 누가 일으켰다가 아니라 좀 다른 시각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이 냉전의 원인을 제공했었다. 그리고 결국은 미국이 근본적으로 미국이 개입 안 했더라면 한국 전쟁이 일어났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야, 도대체 전쟁을 누가 시작한 거야? 왜냐하면 3년 동안 어마어마한 민간인과 군인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분단의 고착화가 이루어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전쟁을 시작했는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캐서린 워더스비라는 사람 여성학자입니다. 여성학자인데 이분은 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어요.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미국 아메리칸 내셔널 아카이브에 있던 자료가 아니라 모스크바 소련 문서를 본 거죠. 소련 문서를 보고 전에 잘못됐다. 뭐 미국이 어쨌든 뭐 이렇게 해도 누가 일으켰느냐? 북한에서 일으켰다. 소련이 일으켰다. 승인 아래. 예. 소련의 후원과 모태동이 승인 아래. 정확히 말하면 김일성이 창안했고, 즉 북한, 소련, 중국이 함께 계획하고 집행한 국제전이었었고 남침한 건 사실이다라고 캐서린이라는 분이 못을 땅땅땅 박았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어떡하겠다는 거야. 수정주의고 뭐고 북한이 남침한 건 사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북한에서는 남침을 6.25 한국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먼저 도발했다. 미군이, 한국군이. 그래서 정의의 반공격을 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래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49년도에 남한의 공격적 태도가 있었다. 공격적 전술 배치, 사단 배치가 있었다. 그리고 북침에 대한 위협, 미 지속적으로 국지전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건 얘네들이 남한이 지속적으로 북침을 하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방어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남침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캐서린이라는 분이 아니다. 소련의 문서를 보니까 모스크바 문서를 보니까 했네. 침략, 남침 맞다라고 땅땅땅 못을 박은 거죠. 남한에서는 이제 남침이다. 예. 북한에서 쳐들어온 것이고 그걸 우리가 방어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49년 남한의 공세와 그리고 공격적 편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지적으로 도발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공격적 편성을 한 것이지 공격하려는 건 아니다. 공격 의지를 가진 방어형 군대였었다. 그러나 방어가 잘 되지 않았죠. 초반에 전황에서 잘 보여지듯이요.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을 분단해 놓은 미소 양국이 마치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 각기 상반된 정권과 군대를 만들어 놓고서 그대로 나가는 것은 마치 남의 나라에 독리에 와서 싸움을 붙여놓고 슬쩍 나가버리는 것 같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만약 내전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미소 양방에 있는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미소의 양방의 책임을 벗어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는 어떤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미국 것도 봉인이 풀렸고 모스크바 자료들도 우리가 슬슬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이 둘을 종합해서 연구를 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내전적 위험을 지닌 국제전이었었다. 우리가 싸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내전이지만 남과 북이 싸운 것이지만 결국은 미소가 싸운 것이고 미소의 갈등 관계 속에서 전쟁이 촉발된 측면이 크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미소가 38선을 설정을 했었고 한국을 분단시켰기 때문에 미국의 오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 것이지 어느 하나의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측의 책임만은 아니었었다라는 것이죠. 양국에 대한 정책 서로 에 대한 정책 그리고 점령 정책의 결과물 우리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죠. 그리고 미소 양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최근에 나온 연구 성과의 모습입니다. 89년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지속적으로 몇 번 나온 것들도 있지만 보도연맹이 창설됐으며 인연 갈등이 심각하게 깊어짐으로써 보도연맹을 창설해서 남한에서는 좌익들을 가둬놓으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우익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좌익들이 오히려 정통성이 있거든. 여러 가지 항일운동을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독립운동 무장투쟁을 한다라든지 정통성이 더 있는 편이야. 그에 비해서 우익들은 친일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 정통성에 있어서 뭐 물론 독립운동만 놓고 보자면 상관없지만 우익들이 들어와서 정권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친일파들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런 것들이 정통성에 큰 손상이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좌익들을 지속적으로 국가의 위험한 존재로 표기하고 얘네들을 저기 뭐냐 가둬놔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그 다음에 관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보도연맹이라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만들어져서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반민특위가 습격을 당합니다. 처벌하지 못하고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있었던 상황 내에서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국회 프락치 사건도 벌어집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 국회에 남로당원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일단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남로당원이다. 국가의 국가를 전복하려는 행위를 하려고 했었다라고 씌우게 되면 이거를 의도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단 말이지. 괜히 결과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국회 프락치가 들어가 있다라고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우익들이 이승만 정권이 제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겠죠. 김구도 암살을 합니다. 방해가 됐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소련이 철수하고 미군도 철수를 합니다. 에치슨 라인 있잖아요. 에치슨 라인. 미군은 에치슨 라인으로 인해서 물러납니다. 예.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미군의 판단은 분명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빨치산, 파티잔이라고 하는데 파티잔, 그 분파, 소규모 뭐 이런 뜻입니다. 정규군이 아니라 9월 공세, 10월 공세를 통해서 남한에서 빨치산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혼란을 시키고 결국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인데 혁명을 일으켜서 혹은 소요를 일으켜서 남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것이 좀 더 커지게 되면 혁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표와의 이런 남하를 하고 지리산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동계토벌로 거의 소멸이 됐습니다. 겨울에 지리산 예, 오늘도 엄청 춥죠, 그렇죠? 추운데 이거 산에 들어가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예, 아무튼 빨치산들이 지리산에 들어가서 항거를 했지만 저항을 했지만 거의 전멸당합니다. 북한이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전쟁의 필요성을 언급을 합니다. 소련과 중공이 중국 공산당이 동원되면서 한국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죠. 북한의 기대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 남로당이 남치만 빨치산들이 내려온 거예요. 게릴라전을 수행하고 남한 사회가 혼란하고 근데 이제 빨치산들은 거의 소멸이 된 거죠. 동계토벌 및 그다음에 검거로 인해서 사흘 전쟁 3일 동안만 3일 만에 전쟁을 다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려오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게릴라전 남로당원들이 봉기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남한군의 주력 부대를 섬멸하고 비정규전이 확대되면서 거기다 대중봉기 우익의 압제에 실망한 노동자 농민들이 대거 봉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사흘 전쟁을 꿈꿨는데 사흘 전쟁이 안 됐죠. 그렇죠. 예, 참고로 이야기를 하자면 좀
앞에 것과 동떨어지긴 합니다만 해주 점령설이 있었어요. 아, 우리나라가 먼저 쳐들어가서 해주를 점령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 다음에 쳐들어온 것이 아니냐. 북한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해주 점령설이 최근에 이제 여러 문서들이 봉인이 해제가 되면서 확인해 봤더니 한국 맨 처음에 나와 해주는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한국 전쟁 때 17년대가 해주를 공격해서 점령을 해서 이걸 주장한 사람이 인도 구타 카루나카 구타 교수가 주장을 했었죠. 한국 언론에서 개전 당시 제기를 했습니다. 해주 점령했다. 근데 그거는 초반의 전과를 과장하기 위해서 발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점령을 했으니까 누가 먼저 쳐들어왔을까? 해주 먼저 점령했으니까 해주 먼저 쳐들어간 남한군이 여기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의 근거가 됐던 것이죠. 근데 그건 아니다. 아, 6월 25일 날 명령이 발행된 것이고 명령서가 그리고 실제 불가능하고 전가를 과장하기 위해 발설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침설의 일환으로서 남한이 먼저 북침했을 것이라는 그 근거로서 삼는 해주 점령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남한이 군사력을 되게 많이 배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지. 공세적인 아까 이야기했었죠. 공세적으로 전방에 많은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사용된 총알도 많고 포탄도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전쟁 이전에 그걸로 봤을 때 남한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을 계획하고 있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지뢰 배치도 안 하고 있었다. 보호창고를 서우에 두고 있었다. 이건 전쟁을 하고자 했었던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보기엔 너무 허술한 거지. 뒤로 빼야지, 후방으로. 응. 개전 초기 전 장비 70%를 상실하게 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후퇴 시에 보급품 파괴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북침하려고 전쟁을 먼저 일으켰다면 이런 계획이 없죠. 그죠? 예. 육군의 3분의 2가 서울 인근에 배치되고 있었긴 합니다만 초반에 무너지면서 바로 아랫지방까지 쭉 내려오게 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죠. 자, 전쟁은 이득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의 비극, 폭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전쟁이 소강 상태에 벌어지면서 미군의 절대적 공군력을 앞세운 제공권이 장악되면서 우리나라 전 지역은 미군의 폭격권에 공군력의 장악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초반에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밀 폭격이 시도되었는데 이게 실패를 해. 왜? 거의 0. 몇 프로대로 실패를 합니다. 목표를 못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그냥 쏟아붓는 거지, 해당 지역이. 초토화 정책으로 바뀝니다. 특히나 중공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초토화 정책으로 바뀌게 되면서 폭탄을 해당 지역 목표물 근처에다가 싸그리 붓는 겁니다. 소위탄.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을 싸그리 태워버릴 수 있는 그 성능이 들어간 폭탄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미군에서도 얘기 많았습니다. 정밀 타격하자, 초토화하자. 일단 중공군이 참여했으니까 초토화 정책이 더 우세했겠죠. 그렇죠. 소위탄을 북한 도시 지역에 투하하니까 도시 지역이 전부 타버리겠죠. 그렇죠. 기총소사 총까지 쏘게 되면서 비행기에서 전투기에서 소화 작업을 방해하면서 민간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가 않습니다. 정보 없이 폭격을 했습니다. People in White에서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누가 군인인지 누가 적인지 모르잖아. 그리고 인민군들이 흰옷을 입을 가능성도 있잖아. 라고 해서 우리 진주 지역 저기 뭐냐 기숙사 뒤쪽으로 가다 보면은 철길 있죠. 거기에도 폭격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고 그 폭격 자국이 기총소사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게릴라 본부, 병력 직결 지점, 적 병력 지원센터, 위장 병력 지원 세력 보고서에 등장하는 용어들입니다. 즉 적이라는 확신이 없이 폭격을 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소강기에 접어들었을 때 당시 우리나라에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였냐, 인민군이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미군의 폭격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근리 사건도 그래서 일어난 것이죠. 정밀 타격이 아닌 초토화 작전의 일환으로 폭격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당시에 전투기 비행사들이 부족해지면서 자질이 좀 떨어지는 전투기 조종사들을 다수 차출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하죠. 보라색 글씨는 차마 잊지 못할 정도인데요. 당시 자식의 아들의 떨어진 머리를 찾고 있는 어머니를 본 적이 없거나, 이건 어마어마한 비극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나타난 비극이었는데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다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6.25 전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